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80대 노인 김만수 씨가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지만 여전히 또렷한 눈빛이 살아 있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퇴직 공무원인 그는 부인을 먼저 떠나보낸 후 아들 준혁과 며느리 지은 그리고 손녀 세은과 함께 이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만수입니다. 올해 85살이죠. 젊은 분들이 보시기에는 그저 평범한 할아버지 같겠지만 저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37년간 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항상 원칙을 지키며 살아왔고 가족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죠. 특히 아들 준혁에게는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고 늘 말해왔습니다. 준혁아, 세상에 공짜는 없다. 정직하게 일해서 번 돈이 가장 소중한 거야. 그렇게 키운 아들이 지금은 대기업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결혼한 며느리 지은은 처음엔 참 착해 보였어요. 시아버지를 잘 모시겠다며 공손하게 인사하던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버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아버님 건강 챙기는 게 제 가장 큰 기쁨이 될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했습니다. 지은이 자주 외출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친구들과의 모임이라고 했지만 점점 횟수가 잦아졌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올 때마다 향수 냄새가 달랐어요. 여자의 직감이라고 하지만 남자인 제가 봐도 뭔가 수상했습니다. 지은아, 오늘은 어디 갔다 왔니? 아버님. 대학 동창들이랑 모임 있어서 다녀왔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할 때마다 지은의 눈이 살짝 흔들렸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의 특징이죠. 40년 넘게 민원인들을 상대하면서 터득한 게 있다면 사람의 거짓말을 구별하는 능력입니다. 더욱 이상한 건 휴대폰을 보는 지은의 표정이었어요.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면 혼자 미소를 지으며 마치 연애하는 여학생 같은 표정을 짓곤 했습니다. 50대 기혼 여성이 보일 표정이 아니었어요.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하지만 확실한 증거 없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혹시라도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할아버지, 요즘 왜 이렇게 생각이 많으세요? 손녀 세은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보더군요. 이 집에서 유일하게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입니다. 25살 된 세은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 중이에요.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인 저와 가장 가까웠죠. 아니야, 세은아. 할아버지는 괜찮단다. 하지만 정말 괜찮지 않았어요. 매일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정말 내 며느리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걸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 준혁이는 얼마나 불행할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지은이가 거실에 휴대폰을 놓고 화장실에 간 일이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은 왠지 모르게 그 휴대폰이 자꾸 눈에 들어왔어요. 마치 제게 확인해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운명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지은이가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음이 계속 울렸어요. 호기심이 생겼지만 남의 휴대폰을 함부로 보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알림음이 너무 자주 울려서 혹시 급한 일이 있나 싶어 화면을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메시지 발신자 이름이 민준 오빠였습니다. 오빠라니요? 지은이에게 남자 형제는 없는데 말이에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그동안 의심해왔던 그 증거구나 하고. 제가 평생 남의 사생활을 엿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달랐어요.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이 더 컸거든요.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다행히 지문 인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쉽게 열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상상도 못했던 충격적인 내용들을 발견했습니다. 사진첩을 열어보니 지은이가 낯선 남자와 찍은 사진들이 수십 장이 있었어요.
맘카페에서 호텔 로비에서 심지어는 침실로 보이는 곳에서까지 남자는 지은보다 10살은 어려 보이는 30대 후반 정도였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행복했어. 이런 기분 처음이야. 나도야. 당신이 있어서 매일이 설레. 메시지를 하나씩 확인할수록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10년 동안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였던 며느리가 제 아들을 속이며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에요. 더 충격적인 건 그들의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민준아, 시아버지가 재산이 꽤 있대. 아직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래, 그럼 우리가 조금 더 기다리면 되겠네. 응, 시아버지가 워낙 나이가 많으시니까. 그리고 남편은 내가 원하는 대로 조종할 수 있어.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저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고 심지어는 제 죽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 아들까지 이용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그때 욕실에서 물소리가 멈췄어요. 지은이가 곧 나올 것 같아서 재빨리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몇 분 후 지은이가 나왔습니다. 아버님, 아직 안 주무세요? 응, 잠이 안 와서 TV 좀 보고 있었다. 지은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이제 그 모든 게 가식으로 보였어요. 마치 연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전혀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배신감도 컸지만 이걸 아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준혁이는 지은이를 정말 사랑하거든요. 여보, 당신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아버지도 당신을 무척 좋아하시고 아들이 아내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진심 어린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내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말한다는 게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알았어요. 하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준혁이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준혁아, 아빠가 할 말이 있다. 네, 아버지. 뭔데요? 지은이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것 같다. 그 순간 준혁이의 표정이 싹 변했어요. 화가 났다기보다는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아들아, 아빠가 직접 확인했다. 지은이 휴대폰에. 아버지, 준혁이가 큰 소리로 제 말을 끊었습니다. 아버지, 남의 휴대폰을 몰래 보신 거예요? 그건 프라이버시 침해잖아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제가 며느리의 불륜을 발견했다고 말하려 했는데 오히려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말을 듣게 되다니. 준혁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은이가. 아버지, 지은이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제가 제일 잘 알아요. 아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아버지, 혹시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일이 많지 않으세요? 나이 드시면서 가끔 헛것을 보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들의 그 말에 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헛것을 본다고요? 제가 치매에 걸렸다는 뜻인가요? 준혁아, 아빠가 정신이 온전하다. 정말로 지은이 휴대폰에서. 아버지, 그만하세요. 지은이한테 상처 주지 마세요. 그때 지은이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마치 우리 대화를 듣고 있었다는 듯이. 어머,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높으시네요. 아니야, 지은아. 아버지가 좀. 준혁이가 지은이를 바라보며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마치 저 때문에 아내가 고생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혹시 제가 잘못한 일이 있나요? 지은이가 순진한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 가면 뒤에 숨은 진짜 모습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너 어제 누구랑 만났니? 아버님, 친구들이랑 모임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혹시 제가 자주 나가서 서운하셨나요? 여전히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하더군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휴대폰에서 본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아, 민준이라는 남자가 누구냐?
그 순간 지은이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어요. 하지만 곧바로 평정을 되찾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민준이는 제 대학 동창이에요. 그냥 친구 사이고요. 친구가 서로 여보라고 부르나? 아버님, 정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은이가 당황한 척하며 남편을 바라봤어요. 여보, 아버님이 요즘 이상한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그리고 준혁이가 지은이 편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친구 사이에 장난으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왜 이렇게 의심을 하세요? 장난이라고. 호텔에서 찍은 사진도 장난이란 말이냐?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준혁이가 더욱 화를 냈어요. 아버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지은이가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아들이 이미 며느리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믿지 않을 거라는 것을. 준혁아,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한다. 지은이는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혹시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요즘 깜빡하시는 일도 많고 이상한 말씀도 자주 하시고. 아들이 저를 치매 환자 취급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제가 진실을 말하는데도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렸어요. 나는 정신이 멀쩡하다. 아버지, 치매 초기 증상 중에 의심병이 있어요. 특히 며느리를 의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지은이까지 나서서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갔습니다.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된 일인지 알 수 있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아들은 저를 피하기 시작했고 며느리는 겉으로는 더욱 친절하게 굴면서 속으로는 저를 조롱하고 있었어요. 아버님, 건강하세요. 약 시간에 맞춰 드시고 혹시 이상한 생각이 드시면 말씀해 주세요. 마치 정말 치매 환자를 돌보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며느리의 진짜 속마음을.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절망감이 몰려왔습니다. 내가 정말 늙었구나. 아들에게도 버림받고 며느리에게는 속고.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어요. 절대로 그럴 수는 없다. 내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것이다. 그리고 저에게는 아직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바로 손녀 세은이었습니다. 그 아이만큼은 할아버지인 저를 끝까지 믿어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어느 날 세은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세은아, 할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네, 할아버지. 뭐예요? 내 엄마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단다. 세은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저를 치매 환자 취급하지는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이에요? 응, 할아버지가 직접 확인했다. 휴대폰에서 말이야. 세은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할아버지, 아빠는 뭐라고 하세요? 내 아빠는 할아버지를 믿지 않는단다. 치매에 걸렸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때 세은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를 믿어요. 할아버지가 거짓말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세상에서 저를 진심으로 믿어주는 사람이 아직 한 명은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계략은 계속되었습니다. 점점 더 노골적으로 저를 요양병원에 보내려는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여보, 아버님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시는 것 같아. 전문의에게 보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 나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 아버지가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시니까. 제 앞에서 대놓고 그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를 아예 사람 취급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할 수만은 없다고. 비록 아들에게는 버림받았지만 제게는 아직 하고 싶은 일이 남아있다고. 지은아, 내가 이기는 줄 아느냐? 할아버지를 너무 우습게 봤구나. 그 다음 날부터 지은이의 행동이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마치 저를 완전히 무력화시켰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는 제 앞에서도 버젓이 그 남자와 통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응, 민준아. 곧 해결될 것 같아. 시아버지가 요즘 많이 헷갈리셔서 저를 바라보며 능글맞게 웃더군요. 마치 이제 당신은 끝났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아, 그 통화 누구랑 하는 거냐? 아버님. 친구랑 잠깐 통화했어요. 아버님도 친구분들이랑 자주 연락하시잖아요. 여전히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눈빛에서 긴장감이 사라졌습니다. 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죠.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은이가 제 서류함을 뒤지고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지은아, 거기서 뭐 하고 있니? 아버님. 아버님, 약 처방전 찾고 있었어요. 병원에 가셔야 하는데 없어서요. 거짓말이었어요. 제 처방전은 항상 거실 서랍에 넣어두거든요. 지은이가 찾고 있던 건 분명 다른 것이었습니다. 약 처방전은 거실에 있다. 그래요. 제가 잘못 찾았나 보네요. 지은이가 멋쩍게 웃으며 서류함에서 손을 뗐어요. 하지만 저는 눈치챘습니다. 지은이가 제 인감이나 통장, 부동산 서류 같은 걸 찾고 있었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중요한 서류들을 모두 확인해 봤어요. 다행히 아직 없어진 건 없었지만 지은이가 제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건 아들 준혁이의 태도였어요. 지은이가 무엇을 하든 무조건 감싸고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지은이가 아버지 약 관리해 주려고 처방전 찾은 거잖아요. 왜 의심하세요? 준혁아, 약 처방전은 거실에 있다고 했잖니. 지은이가 찾던 건 다른 거야. 아버지, 또 시작이세요? 지은이가 뭘 훔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저 때문에 골치 아프다는 식이었습니다. 준혁아, 지은이를 너무 믿지 마라.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어. 아버지, 제발 그만하세요. 지은이가 얼마나 아버지를 잘 모시는데요. 약도 챙겨드리고 식사도 준비해드리고. 그때 지은이가 끼어들었어요. 괜찮아요, 여보. 아버님이 저를 의심하시는 것도 이해해요. 나이 드시면서 불안하실 수도 있고. 정말 교활했습니다. 겉으로는 이해한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그 후로 지은이의 행동이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제가 외출할 때마다 제 방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워낙 교묘하게 해서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뭔가를 찾고 있어. 내 재산 관련 서류들을 말이야. 저는 확신했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그리고 설령 증거가 있어도 아들이 믿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은이가 남자친구와 만나고 온 날이었어요.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우연히 지은이와 준혁이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어요. 여보, 아버님 건강검진 받게 하는 게 어때? 요즘 상태가 안 좋으시잖아. 그래, 나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 혹시 치매 진단을 받으시면? 그러면 우리가 아버님을 대신해서 여러 가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겠지? 그렇지. 법적으로도 보호자 권한이 생기고.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들이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가로채려 한다는 걸 확실히 알았어요. 이런 악질들. 정말 악질들이야. 다음 날 아침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내일 병원 가서 건강검진 받으시죠. 오랫동안 안 받으셨잖아요. 나는 건강하다. 병원 갈 필요 없어. 아버지, 예방차 받는 거예요. 건강하시더라도 정기적으로 검사는 받으셔야죠. 지은이도 거들었어요. 아버님, 요즘 깜빡하시는 일도 많으시고 혹시 모르니까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안 간다. 절대 안 가. 하지만 며칠 후 준혁이가 더욱 강하게 나왔어요. 아버지,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가족들이 걱정하고 있다고요. 나는 정신이 멀쩡하다고 했잖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걸 모르세요? 결국 저는 억지로 병원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간단한 인지능력 검사를 했어요. 다행히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환자분 인지 능력은 정상 범위입니다. 다만 나이를 고려할 때 정기적인 관찰이 필요하겠네요. 의사의 말에 지은이의 얼굴이 살짝 굳어지는 걸 봤어요. 제가 정상이라는 진단을 원하지 않았던 거죠. 집에 돌아온 후 지은이가 준혁이와 속삭이듯 대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번엔 정상이라고 나왔지만 치매는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어. 조금 더 기다려보자. 그래, 몇 달 후에 다시 검사받게 하자. 저희들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병원 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은 후 지은이의 태도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이제는 아예 저를 위협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준혁이가 야근을 하고 세은이가 친구들과 나간 사이 지은이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우리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해봐요. 무슨 말이냐? 아버님이 저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들 말이에요. 휴대폰도 보셨고 민준이에 대해서도 아시잖아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연기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죠. 그래, 다 알고 있다. 내가 바람 피우는 것도 내 재산을 노리는 것도. 좋아요. 그럼 이제 협상을 해봅시다. 지은이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아버님이 조용히 계시면 저도 아버님을 편하게 모실게요. 하지만 계속 방해하시면. 방해한다고? 내가 뭘 방해했다는 거냐? 준혁이한테 계속 이상한 말씀 하시잖아요. 그거 그만하세요. 지은이의 목소리에서 위협적인 톤이 느껴졌어요. 만약 계속 그러시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아버님이 정말로 치매에 걸리신 걸로 만들 수도 있거든요. 뭐라고? 요양병원에는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적당히 조작하면 아버님을 강제 입원시킬 수 있어요. 정말 소름 끼치는 말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어디까지 계획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내가 정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준혁이는 이미 제 편이에요. 세은이는 아직 어리고요. 누가 아버님 편을 들어줄까요? 그 순간 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정말로 저를 고립시키고 요양병원에 가둘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버님, 저한테는 더 큰 계획이 있어요. 무슨 계획? 아버님 재산이 생각보다 많을 것 같던데요. 은행 통장도 여러 개 있고 부동산도 있고. 지은이가 제 반응을 살피며 말했어요. 아버님이 요양병원에 들어가시면 법적으로 준혁이가 재산 관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준혁이는 제가 조종할 수 있어요. 이 악질아. 아버님,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준혁이가 상속받을 거잖아요. 조금 빨라질 뿐이에요.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어요. 정말로 이 여자가 저를 요양병원에 가둘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부터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은이의 위협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공포감 때문이었어요. 며칠 후 지은이가 실제로 행동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이에게 제가 밤에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여보, 어젯밤에 아버님이 새벽 2시에 일어나서 현관문을 열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아버지가? 네, 그래서 말렸더니 집에 가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가 집인데. 완전히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어젯밤에 잠을 못 이뤄서 거실에서 TV를 봤을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러셨어요? 준혁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그런 적 없다. 지은이가 거짓말하는 거야. 아버님, 왜 그러세요?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나요? 지은이가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말 연기를 잘했습니다. 아버지, 혹시 기억이 안 나시는 건 아니에요? 준혁이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아들마저 저를 의심하기 시작한 거죠. 그 후로 지은이는 매일같이 제가 이상한 행동을 했다고 거짓 증언을 했어요. 오늘 아침에는 냉장고 문을 계속 여닫으시더라고요. 뭘 찾으시는지 물어봐도 모르겠다고. 어제는 같은 질문을 10번도 넘게 하셨어요. 지금 몇 시냐고. 모두 거짓말이었지만 준혁이는 점점 더 지은이를 믿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정말 병원에 한 번 더 가보셔야겠어요. 증상이 심해지는 것 같아요. 나는 아무 이상 없다고. 아버지, 환자 본인은 모르는 경우가 많대요. 결국 저는 다시 병원에 끌려갔습니다. 이번에는 정신과였어요. 지은이가 의사에게 제가 밤에 배회한다거나 같은 질문을 반복한다는 등의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환자분 보호자 말씀으로는 최근 행동 변화가 심하다고 하는데 의사가 지은이의 말을 그대로 믿고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 그건 모두 거짓말입니다. 며느리가 저를 해치려고. 아버님, 또 그런 말씀을. 지은이가 슬픈 표정을 지으며 의사를 바라봤어요. 의사 선생님, 시아버님이 요즘 피해망상도 심하세요. 결국 의사는 경증 치매 의심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확실한 진단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소견이었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좀 더 조심스럽게 생활하셔야겠어요. 준혁아, 정말 마지막으로 말한다. 지은이를 조심해라. 아버지, 또 그 얘기예요. 지은이가 아버지 건강 때문에 얼마나 걱정하는데요. 아들이 완전히 며느리의 편에 써버린 걸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이가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제게 말했어요. 아버님, 이제 준비 끝났어요. 다음 주에 요양병원 상담 받으러 가실 거예요. 뭐라고? 준혁이도 동의했어요. 아버님, 혼자 계시기에는 위험하다고. 정말로 요양병원에 보낼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버님이 입원하시면 재산 관리는 당연히 준혁이가 하게 될 거고요. 지은이의 눈빛에서 탐욕이 번뜩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절망의 바닥에 떨어진 기분이었어요. 정말로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요양병원 입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밤, 저는 혼자 앉아 지난 인생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이대로 끝나는 걸까요? 80년을 넘게 살아온 제 인생이 며느리의 탐욕으로 인해 비참하게 마무리되는 걸까요? 아니야, 절대 그럴 수는 없어. 그때 문득 떠오른 게 있었어요. 지은이와 가족들이 모르는 저만의 비밀 말이에요. 사실 저에게는 숨겨둔 재산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재산이요. 젊었을 때 부동산 투자로 벌어들인 돈이었어요.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나는 정말 운이 좋았다. 제가 공무원 월급으로만 산 게 아니었어요. 강남 개발 초기에 몇 채의 땅을 사놨었고 그것들이 나중에 엄청난 가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돈 때문에 가족들이 싸우는 걸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주변에서 상속 때문에 형제들이 원수가 되는 일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돈이 있으면 사람이 변한다. 가족이라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저는 진짜 재산을 모두 숨겨두고 가족들에게는 공무원 연금과 적당한 예금만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어요. 하지만 며느리 지은이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게 돈이 더 있다는 걸 말이에요. 아마도 제가 가끔 주식이나 부동산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모습을 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제 행동에서 눈치챘을 수도 있어요. 그래, 지은이가 내 서류함을 뒤진 이유가 그거구나. 며느리는 제가 숨겨둔 재산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것을 차지하려고 저를 요양병원에 보내려 했던 거예요. 저는 안전금고에서 중요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식계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마이너스 며느리의 불륜과 재산 탈취 시도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거들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불륜만 의심했는데 지난 몇 달 동안 저는 단순히 당하고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조용히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은이가 제 서류함을 뒤질 때마다 저는 몰래 카메라로 촬영했어요. 그리고 그녀가 남자친구와 주고받은 메시지들도 사진으로 남겨놨습니다. 다행히 요즘은 휴대폰으로 사진 찍기가 쉬워서 아무도 몰랐겠지만 80대 노인도 필요하면 첨단기기를 사용할 줄 안다는 걸 보여줄 때가 온 것 같았어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며느리와 그 남자가 나눈 대화를 녹음한 파일이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외출한 척하고
집에 숨어 있었을 때 들은 대화였어요. 민준아, 곧 끝날 것 같아. 시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보내면 모든 재산을 관리할 수 있게 돼. 정말? 대충 얼마나 될 것 같은데? 내가 확인한 것만 해도 몇십억은 될 거야. 부동산도 여러 채 있고 주식도 엄청 많더라. 우와, 그럼 우리가 다 가질 수 있는 거네. 당연하지. 준혁이는 내 손바닥 아니야. 뭐든 내가 시키는 대로 할 거야. 그럼 우리 결혼은 언제 할 수 있을까? 시아버지만 정리되면 바로 이혼할 거야. 그리고 너랑 새 출발하는 거지. 이 모든 대화가 녹음 파일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며느리가 저를 제거하고 재산을 빼앗은 후 아들과 이혼까지 할 계획이었던 거죠. 정말 치밀한 계획이었구나. 하지만 한 가지 실수를 했어. 지은이의 실수는 저를 너무 우습게 본 것이었어요. 80대 노인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저는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며느리가 완전히 방심하고 모든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 할 때까지 말이에요. 그래야 확실한 증거를 잡을 수 있으니까요. 지은아, 내가 이긴 줄 알았지? 하지만 게임은 이제 시작이야.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달리 일찍 일어나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어디 가세요, 아버님? 지은이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어봤어요. 응, 잠깐 은행 좀 다녀올게. 은행요? 무슨 일이세요? 별일 아니야. 연금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어서. 사실은 변호사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어요. 제가 모아둔 모든 증거를 가지고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버님, 혹시 돈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은이가 마지막까지 친절한 척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 가면이 얼마나 추악한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괜찮다. 내가 알아서 할게. 변호사 사무실로 향하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저를 이용해 먹으려 했지만 이제는 제가 복수를 시작할 차례라고. 지은아, 내가 날 바보로 만들려고 했지만 진짜 바보는 누구인지 곧 알게 될 거야. 요양병원 입원을 며칠 앞둔 상황에서 저의 반격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80대 노인의 마지막 복수극이 막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저에게도 강력한 무기가 생겼으니까요. 김 변호사님 말씀이 맞아.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해. 변호사는 제가 가져간 증거들을 보고 깜짝 놀라더군요. 녹음 파일, 사진, 문서들이 모두 법정에서 통할 만한 확실한 증거들이었거든요. 김만수님, 이 정도면 사기죄, 불륜, 그리고 재산 탈취 시도까지 모두 입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중요해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저는 며느리가 완전히 방심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손녀 세은이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지은이는 저를 의심하지 않고 있었어요. 아버님, 은행 볼일 잘 보고 오셨어요? 응, 별거 아니었어. 그런데 아버님, 내일 요양병원 견학 가기로 했잖아요. 준비는 다 됐죠? 지은이가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알겠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웃고 있었어요. 내일이 바로 지은이의 마지막 날이 될 거라고 확신하면서 말이에요. 그날 저녁 세은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세은아, 할아버지가 너에게 부탁할 게 있다. 네, 할아버지. 뭐든지 말씀하세요. 내일 할아버지가 요양병원에 가게 될 수도 있어. 그런데 그 전에 내가 해줘야 할 일이 있단다. 세은이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할아버지, 정말 요양병원에 가셔야 해요? 아니다, 세은아. 할아버지는 그런 곳에 가지 않을 거야. 대신 내 엄마의 진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거란다. 저는 세은이에게 지금까지 수집한 증거들에 대해 말해줬어요. 처음에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지만 점점 충격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엄마가 그런 일을? 응, 세은아. 할아버지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니?
세은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그럼 아빠는 어떻게 될까요? 내 아빠도 진실을 알아야 해. 비록 상처받겠지만 거짓 속에서 사는 것보다는 낫단다. 저는 세은이에게 작은 USB를 건네줬습니다. 이 안에 모든 증거가 들어있어. 내일 할아버지가 요양병원에 가기 전에 내가 이걸 내 아빠와 다른 가족들에게 보여줘야 해. 할아버지, 제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세은아, 넌 할 수 있어. 내가 이 집에서 유일하게 할아버지를 믿어준 사람이잖니.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푹 잠을 잤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라는 안도감 때문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지은이가 일찍 일어나서 요양병원 갈 준비를 하더군요. 아버님, 오늘 좋은 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시설도 좋고 직원들도 친절하대요. 그래, 알겠다. 준혁이도 회사에 반차를 내고 함께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처음에는 적응이 힘드실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편하실 거예요. 아들이 여전히 지은이의 거짓말을 믿고 있는 게 안쓰러웠지만 곧 진실을 알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빠, 잠깐만요. 그때 세은이가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제가 어제 준 USB를 들고 있었어요. 세은아, 뭐야? 할아버지 모시고 나가야 하는데. 아빠, 이것부터 보세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세은이가 USB를 준혁이에게 건네줬어요. 뭔데 그래? 엄마에 관한 거예요. 할아버지가 준 거예요. 그 순간 지은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뭔지 직감적으로 안 것 같았습니다. 세은아, 그게 뭔데? 할아버지가 또 이상한 거 만드신 거 아니야? 하지만 준혁이는 이미 USB를 컴퓨터에 꽂았어요. 그리고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건 지은이와 민준이 호텔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이게 뭐야? 준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 그건. 지은이가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준혁이는 계속해서 다른 파일들을 열어보고 있었거든요. 여보, 오늘 정말 행복했어. 이런 기분 처음이야. 녹음 파일에서 지은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지은아, 이게 내 목소리야. 준혁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은이를 바라봤어요. 여보, 설명할게. 이건. 설명해. 뭘 설명하려고? 이번에는 지은이와 민준이가 제 재산에 대해 이야기하는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어요. 시아버지만 정리되면 바로 이혼할 거야. 그리고 너랑 새 출발하는 거지.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준혁이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어요. 이혼? 너 나랑 이혼할 생각이었어. 지은이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는지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그래, 맞아. 나는 준혁이 너 같은 남자랑 살기 싫었어. 민준이가 훨씬 나아. 뭐라고? 그리고 시아버지 재산도 당연히 내가 가져야 하는 거야. 10년 동안 고생한 대가잖아. 지은이가 완전히 본색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준혁이가 충격에 빠진 사이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준혁아, 이제 믿겠니? 아빠가 치매에 걸린 게 아니라 지은이가 우리를 속인 거야. 진실이 밝혀진 순간 집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준혁이는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지은이를 바라보고 있었고, 지은이는 이제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다는 듯 냉소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지은아, 정말 10년 동안 나를 속인 거야. 준혁이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배신감이 더 크게 담겨 있었어요. 속였다고. 나는 그냥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을 뿐이야. 당신 같은 재미없는 남자랑 평생 살 수는 없잖아. 지은이가 더 이상 가면을 쓸 필요가 없다는 듯 독서를 퍼부었어요. 그리고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야. 꽉 막힌 늙은이가 재산은 움켜쥐고 있으면서. 지은아, 제가 큰 소리로 지은이를 불렀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래도 한계가 있는 거야. 10년 동안 우리 가족으로 받아준 것도 고맙게 생각해야지. 고맙다고. 내가 뭘 고마워해야 하는데. 이 집에서 10년 동안 고생한 건 나야. 그때 세은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아빠가 얼마나 엄마를 사랑했는데. 세은아, 너는 아직 어려서 몰라.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어. 돈이 있어야 하는 거야. 지은이가 딸에게까지 차갑게 말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구제불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아, 지은아. 내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미리 저장해둔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지금 오시면 됩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변호사. 지은이의 얼굴에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이 나타났어요. 그래, 김 변호사님이 곧 오실 거야. 내가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거다. 범죄라니? 내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야? 사기죄, 재산 탈취 시도, 그리고 불륜.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30분 후 김 변호사님이 도착했어요. 그리고 함께 온 경찰관들도 있었습니다. 김지은 씨죠? 고발장이 접수되어서 조사를 위해 왔습니다. 고발장이요? 지은이가 어리둥절해하고 있을 때 변호사님이 설명했어요. 불륜, 사기 및 재산 탈취 시도, 그리고 허위 진술로 인한 강제 입원 시도 등의 혐의로 고발되셨습니다. 허위 진술이라니요? 시아버지가 정말 치매 증세를. 김지은 씨, 여기 녹음 파일이 있는데 들어보시겠어요? 본인이 직접 허위 증언을 했다고 인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변호사님이 녹음기를 틀었어요. 요양병원에는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적당히 조작하면 아버님을 강제 입원시킬 수 있어요. 지은이 본인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이건 불법 녹음이잖아요. 김지은 씨, 본인 집에서 이루어진 대화는 당사자가 녹음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결국 지은이는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발악을 했지만 증거가 너무나 확실했거든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준혁이가 넋을 잃은 채 중얼거렸어요. 10년 동안 사랑했던 아내가 자신을 완전히 속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준혁아, 아빠가 미안하다. 진작에 막았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 말씀을 안 믿은 게 잘못이에요. 준혁이가 무너져 내리며 말했어요. 아버지, 저 때문에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하셨을까요? 정말 죄송해요. 괜찮다, 아들아.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까 됐어. 며칠 후 지은이의 남자친구 민준도 함께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기혼자와의 불륜도 문제였지만 재산 탈취 공모 혐의도 있었거든요. 결국 둘 다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구나. 재판 과정에서 더 많은 진실들이 밝혀졌어요. 지은이가 제 인감을 위조해서 계좌를 개설하려 했던 시도, 그리고 요양병원 관계자와 짜고 저를 강제 입원시키려 했던 계획까지 모두 드러났습니다. 정말 치밀하고 악랄한 계획이었어요. 변호사님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김만수님이 더 치밀하셨네요. 이런 증거들을 혼자서 다 모으시다니. 80년을 산 게 헛된 게 아니에요. 사람 보는 눈은 있거든요. 1심에서 지은이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어요. 사기죄와 불륜, 그리고 강제 입원 시도 등이 모두 인정되었거든요. 민준도 공모죄로 징역 2년을 받았습니다. 이제 정의가 실현되었구나. 지은이가 감옥에 가고 난 후 우리 집에는 오랜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준혁이는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회복되어 갔어요. 아버지, 이제야 정말 편하게 숨을 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아들아. 진실이 밝혀지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구나. 준혁이는 지은이와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어요. 지은이가 감옥에 있어서 절차가 복잡했지만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아빠, 저는 앞으로 세은이랑 아버지와 함께 살고 싶어요. 가족의 소중함을 새삼 느꼈거든요. 그래, 우리 셋이서 조용히 살자꾸나. 가장 기뻤던 건 세은이었어요. 할아버지를 끝까지 믿어준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런 계획을 혼자서 다 세우신 거예요? 세은아,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부터 계획적인 성격이었거든.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야. 이제 저에게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동안 숨겨뒀던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어요. 세은아, 할아버지가 너에게 줄 게 있다. 뭐예요, 할아버지? 저는 세은이를 변호사 사무실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세은아, 할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내가 물려받는 거야. 네. 할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할아버지에게는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재산이 있단다. 부동산만 해도 15채가 넘고 주식과 현금까지 합하면 100억이 넘을 거야. 세은이가 깜짝 놀라서 말을 못하고 있을 때 저는 계속 설명했어요. 이 돈은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부터 조금씩 모은 거야. 원래는 내 아빠에게 물려주려고 했는데 지은이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어. 할아버지, 세은아, 너는 할아버지가 가장 힘들 때 곁에 있어줬어. 그리고 끝까지 할아버지를 믿어줬단다. 이 재산은 내가 받을 자격이 충분해. 변호사님이 유언장을 작성해 주셨어요. 모든 재산을 세은이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어. 내 아빠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도와주라. 그리고 이 돈으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네, 할아버지. 꼭 그렇게 할게요. 집에 돌아와서 준혁이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줬어요. 아버지, 제가 물려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준혁아, 너는 이미 충분히 성공했잖니. 그리고 세은이가 나중에 너를 도와줄 거야. 준혁이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가 옳으신 것 같아요. 세은이는 아버지를 끝까지 믿어준 유일한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6개월 후 지은이가 가석방으로 출소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우리와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죠. 할아버지, 엄마가 나왔대요. 그래, 뭐 우리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지은이는 출소 후에도 민준과 함께 지내려 했지만 민준은 이미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고 해요. 결국 지은이는 혼자가 되어버렸죠. 악한 일을 하면 결국 혼자가 되는 법이야. 이제 저는 정말로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준혁이는 예전보다 훨씬 더 저를 잘 챙겨주고 세은이는 할아버지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고 있어요. 할아버지, 오늘 대학원 합격 통지서가 왔어요. 정말? 축하한다, 세은아. 세은이는 제가 물려준 재산으로 공부를 계속하면서 동시에 불우한 이웃들을 돕는 봉사활동도 하고 있어요. 할아버지, 저 이번 달에 고아원에 1억 원 기부했어요. 잘했다. 그렇게 써야 돈이 의미가 있는 거야. 어느 날 저녁 세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버지, 그때 정말 대단하셨어요. 어떻게 그 모든 걸 혼자서 계획하셨어요? 준혁이가 아직도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별거 아니야. 다만 사람은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걸 배운 거지.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가족의 소중함과 정직의 가치를요. 세은이가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그래, 세은아. 할아버지가 이번 일을 통해서 배운 게 있다면 나이가 들어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고. 창 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제 인생의 마지막 복수극이 끝나고 이제는 정말로 평화로운 시간들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80년을 넘게 살면서 가장 큰 깨달음을 얻었어. 돈도 중요하지만 가족의 사랑과 신뢰가 가장 소중한 거야. 그리고 지은이 같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정의의 심판이 내려진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아무리 치밀한 계획을 세워도 악한 일은 결국 들통이 나게 되어 있어요. 세은아,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네, 할아버지. 앞으로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정직하게 살아라. 그리고 가족을 소중히 여겨라. 그게 할아버지가 너에게 물려주고 싶은 가장 큰 유산이야. 네, 할아버지. 꼭 그렇게 살게요. 이제 저는 정말로 홀가분한 마음으로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며느리의 배신으로 시작된 이 긴 여정이 결국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탐욕과 배신은 결국 몰락하고 정의와 진실이 승리한다는 강력한 교훈을 남기며 김만수 할아버지의 마지막 복수극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